자, 긍정강화 트레이닝의 진행 과정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사실 보호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히 도식화되어 있는 자료예요. 자, 3M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3M이라는 거는 제가 아래에 써놨습니다. 자, 매니지먼트, 영어 죄송해요. 자, 관리를 의미하고요. 모디피케이션은 수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트레이닝, 교육, 훈련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약물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M은 실제로 트레이너들이 반려견들 교육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측면들을 신경을 다 써요 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매니지먼트,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갈 거예요. 육구체계 피라미드라고 저희가 명명하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들,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을지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생물학적 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써있는 내용이랑 할 것들은 적절한 영양, 신선한 물, 충분한 운동과 공기, 휴식, 보금자리, 안전, 온도, 그리고 그루밍의 욕구, 그리고 고통에서 해방될 권리라고 하는 병원 관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생물학적 욕구가 누구나 다 있죠. 보호자님들도 있으시죠? 개도 있고. 자, 이런 생물학적 욕구가 가장 먼저 추구하는 욕구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 다 아는데 이거 왜 썼냐? 라고 하면 우리가 정서적 욕구를 건강하게 표출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욕구가 잘 채워져야 합니다. 적정량 채워진 상태에서 비로소 그 위에 상위계층 욕구가 건강하게 표출될 수 있어요. 자, 정서적 욕구라는 건 안전, 사랑, 신뢰, 일관성, 자유로운 리더십 이런 것들일 거예요. 보호자님들 이런 거 추구하시죠? 이런 건 보통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어요. 결국에 생물학적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고 보호자님들이 내 아이한테 충분히 정서적 욕구를 채워줬을 때 비로소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들, 다른 반려견과의 어떤 관계, 다른 사람하고 반려견의 관계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건강하게 채워졌을 때 비강압적인 교육 욕구가 또 있을 거고, 이게 잘 채워지면 인지적 욕구라고 해서 더 어렵고 더 재밌는 것,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이런 개의 욕구 체계를 보호자님들이 인터넷에 치면 사실 잘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서 내가 내 반려견한테 이런 어떤 중요한 욕구들을 더 아래층에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라는 건 이런 욕구 체계를 이해하고 채워주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먹을 거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보호자님들 먹을 거 관심 많으시죠? 제가 영양학 박사가 아닙니다, 보호자님. 그리고 영양학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님들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공부를 진짜 깊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양학에 대해서 행동과 연관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시기 부분도 트레이닝적 관점에서 충분히 따져볼 법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끔찍한 말들이 다 써있어요. 이런 거 읽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로토닌이니 도파민이니 노르아드레날린이니 멜라토닌이니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들에 있어서도 먹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희가 반려견들한테 먹이는 이 사료에 들어가는 단백질이 건강한 동물성 단백질일수록 내 반려견의 행동과 연관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 막 끔찍히 나쁘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 원은 되게 다양할 수 있고 내 반려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급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어떤 보호자님들이 저한테 와서 내 반려견이 불안 이슈가 있어요, 충동 이슈가 있어요 라고 왔을 때 식물성 단백질을 먹이고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약간 타협의 과정을 거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정해드리는 사료를 먹여주세요라고 혹은 그런 특성을 갖는 식이 체계를 갖춰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분명히 행동과 감정과 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꽤 드러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을 소중한 툴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리,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먹이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훈련사들은 그럼 개의 욕구에 따라서 잘 채워지고 있는지를 좀 보는구나. 심지어 거기에는 어떤 사료를 먹는지, 어떤 영양제를 먹는지까지 포함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 자, 또 관리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관리적인 얘기를 제가 시작을 하면 제가 한 10시간 정도 계속 떠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써있죠. 제가 아까 이거 트레이닝이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M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매니지먼트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내 반려견을 분석을 한 상태에서 교육을 들어가야 해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훈련사가 보호자님과 이 관리적인 것들을 충분히 신경을 안 쓰고 바로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만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사람도 똑같죠. 운동을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트레이너가 운동을 막 시키고 내 자느 상태도 신경 안 쓰고 막 필요 이상의 고단백 식단을 먹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반려견 트레이너들은 관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협을 안 할 부분과 타협을 할 부분을 엄밀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최대한 긍정적인 상황, 멋진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행동 수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수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드릴 거예요. DS, CC, 페이딩, 습관화, 프리맨 이런 거 다 써놨어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행동 수정 기법입니다. 트레이너들이 행동 수정할 때 트레이닝 기법은 어떤 걸 써요? 행동 수정을 어떻게 해나가요? 그러면 이런 거 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안에 써놓은 게 시스테믹 디센시티제이션이라고 해서 체계적 분간법이라고 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카운트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역접근 형성이라는 행동성 기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긍정강화 트레이너들이 보통 잘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이 분간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보다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내 반려견이 뭔가를 무서워하고 불안해한다고 하면 이거를 좋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분간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지켜야 될 규칙들은 첫 번째, 내 반려견이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이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멋진 보상을 활용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규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신경 쓰면서 내 반려견의 공포 반응에 대한 트레이닝 행동 수정 과정을 들어가신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적은 부작용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유튜브에도 이 분간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보호자님들도 이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빚을 싫어해? 그럼 빚질하고 간식 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좀 벌어져요. 제가 제발 보호자님들께 추천드리는 건 행동 수정 과정은 트레이너랑 한번 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트레이너 말고 긍정강화 트레이닝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비강압적인 툴을 사용하는 전문가하고 협업을 해보셔야 내 반려견의 수준에 맞게 트레이닝을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수준을 조절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타이밍이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반려견은 내가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저는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분간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반려견의 수준에 맞게 진행을 한다라는 건 내 반려견이 괜찮을 수 있을 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이걸 조금 쪼갠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일 거예요. 거리, 개수, 횟수, 소리, 크기 이런 것들일 거예요. 만약에 내 반려견이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엄청 짖는 친구예요. 그러면 초인종 소리가 원래 들리던 크기에서 교육을 진행하기보다 내 아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소리의 크기를 낮춘다거나 문 앞에서 한다기보다도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 원에서 조금 멀어진 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좀 자극의 강도를 낮추고 시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들 항상 분간화를 할 때는 자극의 강도, 횟수, 노출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보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산책 시 다른 반려견에게 내 아이가 짖어요. 혹은 엄청 흥분해서 인사하고 싶어서 달려가요. 혹은 무서워서 숨어요. 개만 보면 보호자님 다리 뒤에 숨어요. 자, 이런 소위 말하는 과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둔감화 트레이닝을 들어갑니다. 이 둔감화 트레이닝이 결국에는 뭐냐? 내 아이가 이 자극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흥분도를 느끼는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둔감하게 만들어줄 때 내 아이가 어디 버틸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 3, 4m 정도만 멀어지면 이성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식을 주고 타이밍에 맞게 행동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충분히 잘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20m, 30m, 40m까지 멀어져야
이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이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은 전문적으로 이 일을 다루는 트레이너랑 협업을 하셔야 뚫고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레이닝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보호자님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처방 얘기를 바로 넘어갈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수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행동 전문 진료 수의사가 아닙니다. 행동 전문 진료 수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약간 지식이 있고요. 이런 전문성을 갖는 멋진 전문가 분들하고 협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레이너로서 이 처방, 메디케이션에 대한 지식이 뭐가 있을까 하면 어떤 기준에 맞게 이 아이를 행동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우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트레이닝을 진행하다가 보호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보호자님, 이 아이는 제가 그때 트레이닝 관리를 해결할 아이가 아니에요. 트레이닝 관리만 해결할 아이가 아니고 수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약물 투여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게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두려운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 반려견이 사람이라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엄청나게 불안 반응을 보이고 있을 때 야, 이겨내, 운동해, 할 수 있어, 훈련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보통 저희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자, 먹을 거 잘 먹으면 돼, 자꾸 나가려고 노력해봐, 나가봐, 사람도 만나고 그 다 마인드 문제야, 이러면 완전 제정신 아닌 거예요. 불안 장애라는 건 분명히 처방이 필요하고 그 전문성이 있는 정신과 의사와 협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반려견이 과연 이런 아이들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무시한다면 글쎄 보호자님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랑 협업을 하시는 게 사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방에 대한 얘기를 꼭 수의사랑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겠지만 그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수의사하고 상담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쓰시는 보통 약물들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사람한테 쓰는 약물입니다. 위험한 것들은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거로 제가 알아요. 아주 안전하고 임상 결과가 꽤 있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사용 고려라고 제가 써놨는데 반려견 행동이 심각하기보다도 상황이 힘들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내 아이가 차를 무서워해요. 차를 무서워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 문 열고 나가면 8차선 도로야. 이거 답도 없어요, 보자. 그렇죠? 뭐 어떻게 교육하죠, 이거? 이런 상황. 어떻게 트레이닝으로 뚫고 나가고 싶은데 자동차 소리 실제로 지나가는 것만 봐도 아이가 완전 뇌가 호르몬에 절여지면서 극단의 불안도 혹은 극단의 호르몬들을 표출한다면 이거는 처방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바이튼 그레이드 뭐 레벨 4 이렇게 써놨는데 이 바이튼 그레이드라는 건 반려견들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이튼 그레이드 4는 살에 구멍이 뚫리고 살짝 찢어진 상태에서 여러 번의 이 공격성이 표출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 사람의 예시를 들자면 한번 화가 났을 때 굉장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을 이 바이튼 그레이드 3에서 4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2.5살 정도의 반려견이 그 정도의 충동성, 공격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교육보다 조금 더 다른 어떤 처방적인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뇌가 좀 안 좋은 상황,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런 경우는 외국에서는 사실은 거의 세틀가 되어 있어요. 바이튼 그레이드가 4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처방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어떤 신경 안정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 처방이라는 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약이 내 아이한테 맞는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료 상담을 받으시고 트레이너랑 협업하는 과정에서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 한 2주 먹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변수가 많으니 항상 수의사를 믿고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거 부탁드려요. 약 조금만 처방을 할게요. 이 반려견 행복수련 과정에서 내 아이가 너무 범불안 장애가 심해, 정말 너무너무 겁이 많아, 생산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미용만 갔다 오면 일주일, 2주일 동안 행동적인 문제가 생겨. 이러면 사실은 트레이닝도 들어가는 게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행동 진료를 거의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꼭 아셔야 될 건 정말 소수의 케이스는 평생 약을 먹는 게 맞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처방을 들어가는 건 목적은 뭐냐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점점점 좋아져서 결국엔 약을 떼는 게 목표가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약물만 먹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트레이닝을 꼭 항상 병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행동 진료 수의사는 보통 이 과정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번 찾아다니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관이 좀 잡히실 거예요. 긍정감각 트레이닝은 꽤 그럴듯하구나.